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근데 사실 월요일의 남자는 이영풍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요즘 정말 이 난국에 정말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이영풍 묵은지 기자와 같은 이영풍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월요일의 남자 정말 속 시원한 어떻게 보면 멸치 우려낸 국물에 또 콩나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은 좀 쉬셨어요? 네, 주말 잘 쉬었습니다. 저는 네. 보니까 뭐 등산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예, 예. 아주 그 집 근처 안산, 서대문 안산. 그래요? 아주 좋아요. 저는 남산 갔었는데 제 손 흔드는 거 못 보셨어요? 반대편 넘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실록이 정말 연록을 넘어서 초록으로 넘어가는 이제 길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은 또 5월도 마치고 6월로 지나가는데 맞습니다. 21대 국회가 저물고 22대 국회가 정말 떠오르는 우길승천의 기운이 아니고 지금 너무 진짜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이 기자님의 또 뭐랄까 죽비와 같은 깨달음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말에 뭐 특별한 그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고 나서 한일 관계가 또 상당히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중국을 끌고 와서 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뿌듯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정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치 이슈를 먼저 하도록 하는데 제가 주말 동안 고민하면서 뭘 할까 해왔는데 야당의 좌충우돌 3인방 인사가 있더라고요. 살짝 마탱이 간 양문석, 가끔은 제정신 곰인정, 그 가운데서 또 조만 대장경만 읊고 있는 조국, 세 사람 이 얘기를 처음 이슈로 한번 끌어왔습니다. 네. 자, 야 이게 뭐 깜빵갈 386에 마탱이 간 또 다른 386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이 깜빵갈 가능성이 높은 386이 양문석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이 아재가 이게 지금 민주당 내의 386을 상대로 마탱이 간 386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우상호 의원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중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진이 되면 입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사실은 좀 행동도 좀 비중이 있어지고 그런 이제 우상호를 향해서 이 양문석이 이제 초선 당선자로서 아주 세게 지른 건데 질러도 너무 세게 질렀죠. 네. 아주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모독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양문석이라는 당선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민주당의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거기 31명 그리고 초선 당선이 71명이잖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제일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양문석, 뭐 최민희 등등.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 과방위에 들어갈 맞아요. 가능성이 커요. 김현, 최민희, 양문석 3명. 왜냐하면 이 과방위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방위에서 치열한 격돌이 벌어집니다. 이 세 사람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 장학금을 셋 다 했었습니다. 다 있었죠. 그리고 최민희는 하려다가 못했고. 네. 자격 시비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양문석 같은 경우에 지금 우상호를 저격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 사실 양문석하고 우리 그 김준혁 민주당 후보들 당시 이 거의 공천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거는 뭐 진작에 날아갔어야 되는데 뭐 기억으로 벌써 떨어졌어야죠. 떨어졌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가 양문석을 살려놨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으로 비유하자면 하이에나나 들깨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국회에 들어가면 마구 그냥 물어뜯더라. 물어뜯는 그 역할.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역할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양문석 당선인에 대해서는 한 20년 전에 뭐 민노총 언론노조 무슨 행사 무슨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말이 엄청 거칩니다. 네. 20년 전에도 맞습니다. 말이 엄청 그리고 당시 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했던 신학님 씨 신학님, 예. 하고 양문석하고 그쪽 동네 출신들이에요. 정말 그 저짝. 예. 서부 경남 네. 그쪽 출신인데 되게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구나. 그래서 아마 이 양문석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지금 그 대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파트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거친 입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예의 주셔야 될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문석 당선인이 야당 중진 우상호를 위해서 마시간 기득권, 마시간 586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 이유가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놓고는 그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50%는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된다.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인데 특히 뭐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직접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 이미 국민 대표성이 있어요. 각 지역구에서 또는 비례대표로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민 대표성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국민 대표성을 확보한 국회의원들이 간접적으로 국회의장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당원들 들어오고 개딸들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수 팬덤 정치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극좌 세력, 뭐 저쪽은 좌파라고 봤을 때 극좌 세력이 들어와서 국회의장까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사당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뭐 개딸들이 와서 그냥 뭐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뭘 연상하느냐. 요즘 그 넷플릭스에 유행했던 그 영화 삼체 보면 모두 그 영화 첫 번에 나오는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인민재판하는 그게 딱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사상적인 베이스를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잘못 알고 있구나. 직접 민주주의. 그 스위스 가면 직접 민주주의 하는 그 칸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 가봤는데요. 절대 폭력적이지 않아요. 다 이미 그날의 의제를 알고 오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냥 투표만 딱딱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인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그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커뮤니티가 예. 좀 작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을 개딸들이 뽑게 되면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의 하는 이런 아재들 제가 중원은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당신들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은 왜 개딸만 국회의장 투표를 하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기 하면 여기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뭐 그래놓고는 지들만 똑똑한 줄 알아. 너무 좀 약간 그게 이해하기 너무 힘든데 그게 어떻게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노사모부터 시작이 되죠. 예.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 팬덤 정치가 노사모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노사모처럼 생겼을 때만 해도 저거 신기하다.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그런 팬덤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정치계로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성공했죠. 대통령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덤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연예인을 좋아해서 아주 몰이성적으로 막 우르르 따라다니는. 사실 KBS에도 보면 금요일이나 이런 목요일 날 보면 뭐 뮤직뱅크나 그렇죠. 이런 예. 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엄청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뭐 또 그러고 KBS 그 1층에 보면은 라디오 공개 스튜디오에서 거기에 게스트가 그냥. 오면은 앞에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냥 예. 심지어는 밤 새는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팬덤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미 인류는 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나치 히틀러에서 봤어요. 그렇죠. 나치 히틀러. 이거 예. 이걸로 그냥 처음에 지금 그 칼러로 복원이 돼 있는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저도 한 번씩 유튜브 보다 보면 그것들이 있어서 한번 봅니다. 아찔해요, 아찔해.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등골이 막 옷. 전부 웃으면서 그 독일 사람들이 좋다고 그냥
히틀러가 나타났는데 이성적이고 완전히 이성을 냉철한, 잃어버리고 예, 사람들이 특히 또 그 나치 당이 대중 집회를 군중 집회를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질 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해가 싹 지면서 이 쫙 불광이 그때 치면서, 예. 엄청 사람들 흥분시키죠. 예. 이런 게 전체주의 세력으로 가는 건데 전체주의로 가서 결과가 뭐냐면은 2차 대전에 그 참화 속에 거의 수천만 명이 인류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인종 청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가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양문석 유의 이런 정치인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의회 정치 박살납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뭐 참 저도 방송을 참 워낙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태 정치질은 좀 지겹다.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고백을 우리 거울로 반사.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양문석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실패한 불량품, 한미 FTA 뭐 이런 걸 두고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난도 했고 이게 비명계를 향해 가지고는 쓰레기, 바퀴벌레 이런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당내에서도 논란됐던 인물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막말을 잘하는 정치인일수록 본인 스스로 막말로 이 정치 인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자기 임기 말년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제주도 해군 강정기지 건설했잖아요. 그거는 특정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한미 FTA 체결이 됐을 때 그 좌파 진영에서 노무현을 엄청 공격했거든요. 예.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로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한미 FTA에서 한국이 얼마나 이익을 받습니까? 그렇죠. 국익적인 차원에서. 예.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지 특정 진영의 대표로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문석 같은 자가 이제 설치기 시작하면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려워지기 전에 브레드에 가야죠. 브레드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빵이라고 하죠. 저기 뒤에 그 보면은 우리 투제이 국풍님 양문석도 내년에 브레드 가나요? 딱 써놨잖아요. 아니 뭐 보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사기 대출한 건 그건 어떻게 됐냐요? 뭐 대말 먼저 거. 뭐 이어가지고 얘기할 게 바로 그건데 이 지난 총선 기간에 양문석이 참, 이자들은 참 말로는 아파트는 사는 곳 그러니까 리빙하는 것이지 사는 것 바잉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들은 강남 아파트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저 문재인 정권 시기 주중대사관 장하성입니까? 예. 그 양반은 뭐 강남에 모두가 살 필요는 없다. 그럼 나는 자기는 살고 내가 살아봐서 완전히 내로남불. 우리 야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20대 국회에 또 흑석도사 김의겸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22대 국회에는 진짜 잠원 선생 이 양문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속 어유야 이거 야 이 장선미님 뭐 우리 야 이게 뭐 장선미님 기자님만 굿모닝. 오면은 예 로켓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슈퍼챗 로켓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장선미님 굿모닝. 예, 굿모닝 꿀모닝입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양문석이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40평대 아파트 한강 보이는 정말 좋은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데 사채를 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 그래놓고 그 사채 이자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6개월 뒤에 자기 대학생 20살 딸 명의로 해서 마치 그 딸이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해서 사업자 대출을 서울에서 또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은 또 대구 수성구에 갔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새마을 금고에 11억이나 대출을 또 받았네. 자기 딸이 무슨 월급도 받지 않는데 11억 대출을 도대체 어떻게 땡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받은 11억으로 해서 7억 원인가 가까운 그 제2 세상금융
수도권에 있는 사채도 갚고 지인한테 빌렸던 개인 돈도 갚았다라는 의혹. 사실 의혹이 금감원과 우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나온 감사 결과 사실은 말이 아니고 의혹이 아니고 사실로 밝혀졌던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딸이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가짜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 맞아요. 사기쳤고 그래서 거기서 새마을금고에서 가져온 돈으로 사채 갚고 부동산 투자해서 재테크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양문석식 슬기로운 재테크. 야, 양문석식 슬기로운 재테크.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사기 대출을 받아서 슬기로운 재테크를 한 사람이 예. 어떻게 대한민국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이 거칠어야 되고 사기 대출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야, 지금 이게 그 당시 매입했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 대출, 11억 사업자 원. 대출을 받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요게 언제였냐 하면은 양문석이가 그게 12 대책인가 그 문재인 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좀 가격이 쑥 떨어진 그런 상황 때에 요게 이 서초구 잠원동에 나오는 이 급매물인가 이런 것들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땡빛 야 요때 안 잡으면 요때 잡으면 오르는 거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진짜 웃겨. 그때 그 해명이 뭐야? 자기가 집도 없이 강남에 전세로 전전하다가 이렇게 계속 주택값이 오르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매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봐요. 이게 37억 원에 이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30 몇 억이었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근데 11억 대출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20억에 가까운 현금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자기 돈 20억 가까운 현금이 있으면서 강남에 전세로 전전하고 살았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대구 그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 받은 그 11억이 예. 결국은 그 지렛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최 변호사님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뭐 집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하려면은 예. 상당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전에 좀 알아보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양문석의 이 행태를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말도 안 되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 사이사이를 틈바구니를 싹 헤집고 다니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매물 하나 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강남에서 지금까지 20억대 현금을 가지고 전세로 전전했다는 게 도대체 그래놓고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서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안산에 가가지고 지들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에 나왔다. 이게 도대체 그런데도 어떻게 찍을 수 있죠? 참 유권자들 우롱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다고 하면은 현금이 20억이 있었던 거예요. 20억. 20억 필요한 거죠.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집에 현금이 20억 있는 사람 하면 손 들고 나와보라고 해요. 아마 좀 있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마치 뭐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의 대변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마치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전전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현금 20억 가까이 있으면서 아파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40평대 아파트를 31억에 샀다? 이거 도대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좌파 진영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얼굴의 사람들이 많죠.
자기는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음. 그 돌아가신 우리 고 박원순 시장도 저기 뭐 어디 강북 가서 그렇죠. 무슨 뭐 2층에 옥탑집에서 뭐 옥탑에서 한번 뭐 해보겠다면서 난닝구 있고 옥탑 체험한답시고. 그때 저는 이미 그거 보면서 알았죠. 아 너무 너무 심하다. 음. 좀 대충 하시지. 네. 어? 우리 양문석 당선자도 좀 대충 하세요. 아. 보니까 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새마을금고 거기 뭐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 한번 그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에 이번에 팔았는 게 그러니까 31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36억 8천만 원. 야, 진짜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 억억 소리가 나는데 지금 매도가 된 상태입니까? 예, 매도를 첫 이거- 매도를 이거 했대요. 뭐 그것도 똑같네요.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도 그 전 남편 서모 씨가 북한산 뭐 밑에 있는 구기동 예. 빌라 판돈 뭐 5억. 예. 그 다음에 태국에서 네. 한국 돈, 태국 돈을 태워가지고 경호처 직원 통장으로 해가지고 보낸 그 돈 합쳐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서 그렇죠. 임대 사업을 하다가 1년인가 뒤에 팔았는데 또 1억 4천 남기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빠 찬스 이용해가지고 네, 똑같은 지들이 또 청와대에서 공짜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서 산 네, 거죠, 네, 그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흑석도사하고 똑같은 똑같은 거야. 거예요. 이게- 흑석도사가 그때 청와대 대변인 그때 우리 한결에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그 사모님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렇게 그 흑석동에 는 재개발 지분 그 영끌도 그런 것도 없지. 그것도 정상적인 대출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데 파주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알고 봤더니 지점장이 고등학교 후배야. 후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 그거 밝혀져가지고 그 후배 잘렸대요. 어이구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거잖아. 아마 저 수성구 맑은구에도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문다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때 저 누구야 그 김의겸이가 또 청와대 관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연끌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수법이. 이런 세력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하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뭐 이 서민 코스프레를 엄청 해대잖아요. 실제로는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온, 자기들이 글로 남겨온 그 기록들을 봤을 때 그 부동산 임대업하는 사람들 칼질하고 또는 일종의 자본가 계급을 질타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그렇지. 김어준도 똑같아요. 김어준도. 어슬이도 지금 저기 그 딴지일보 충정로 앞에 지금 100억대 거기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벙커에 아니에요. 딱 사는 거 똑같아요. 아니에요? 결론은 부동산 임대 자본가네. 그렇죠. 예. 아까 부동산 임대 자본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결론은 부동산 임대 자본가야. 그게 그때 그 흑석 김의겸 도사가 뭐야? 그거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팔아가지고 전액 기부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서초구 양재동에 아파트를 또 샀네. 아 그래요? 예. 그 뒤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자들의 강남 아파트 사랑은 상상을 초월해요. 강남의 정서나 강남의 정치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규탄했던 자들이 결국은 보세요. 오는 거예요. 아, 세범님 또 슈퍼챗으로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서민을 위한다, 뭐 자본가 계급을 규탄한다, 80년대 그랬던 자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강남에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들은 전부 미국 유학 보내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이 가증스러운 네. 세력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원래 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저 음식도 말이죠. 너무 양념 많이 치고 이러면 위 벽이 헐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담한 이 야채 비빔밥이 건강에 좋듯이 이런 선전선동에 너무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 기가 좀 얇아. 네. 그런 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약간 냄새가 나도 어떻게 보면 곰삭은 우리 청국장이 맛있고 맞습니다. 건강에 좋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약 고구 충원 여거이 하듯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또 좋은 어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고 했는데 양문석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풍님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20억 현금이 있냐 했더니만 20만 원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 또 국풍님 또 매일 이 바쁜 월요일 아침이지만 꼬리 잡기 놓칠 수 없죠. 월요일엔 굿모닝. 투제이님 굿모닝. 네, 감사하고요. 호시절님 맞습니다. 슴슴한 음식, 슴슴한 인간이 좋습니다. 호시절님 말씀 생각하니까 우리 백석의 냉면 시가 생각이 납니다. 냉면 시가 우리는 냉면이라고 하는데 그 백석의 슴슴한 이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냉면은 제목은 원래는 국수였습니다. 네네. 여기 보니까 호시절님이 아마 슴슴한 음식 이게 마치 이제 우리 평양냉면의 그 맛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호시절님 맞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양문석이 진짜 딱 3년 만에 5억 얼마지? 시세 차익 5억을 남겼습니다. 야, 5억 6천만 원이네요. 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그 서울을 제외한 경기 내지는 뭐 부산에 있는 웬만한 30평, 40평대 아파트 가격을 남겼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그 선거운동 할 때 남아가지고 이익이 있으면 화는? 다 기부한다고. 기부 좀 하세요. 진짜 얼마나 한번 봅시다. 기부 네. 좀 하세요. 기부.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뜬 것 같은데 요거 문제가 지난번에 저희 금감을 하고 또 새마을 금고 중앙회 합동 검사 결과 문제가 발생해서 네.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취지로 글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양당선인 주택과 이 주거지 뭐 대출했던 그 수성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22대 국회 당선인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새마을 금고에서 사기 대출 혐의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수사 당국이 직접 나선 거죠. 금감원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저 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딸이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공문서, 사문서 뭐 다 공문서 위조죠. 위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딱 걸린 거죠. 네.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양문석 당선자가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사람이 사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재보궐선거에 안산으로 한번 나가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감론했잖아요. 했는데, 아니 사실 저기 양문석이가 고향이 고향이죠. 경남 통영이잖아요. 통영 가가지고 몇 번 떨어지고 하다못해 지난번에 경남 지사 선거에도 나왔어. 맞아. 기억나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여기 또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저 존중합니다. 본인 생각이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좌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좌우를 선택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기 대출자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네. 응? 지금 우리 김왕근님 좀 쓰신 것처럼 사업자 대출 3천만 원도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실제로 사업자 대출 옛날보다 훨씬 더 쪼고 있어요. 실제 아까 얘기했죠. 이게 그러니까 2019년 제가 기억하기에 2019년 1227 대책입니까? 그때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문재인이 막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른바 작업대출이라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돌려치기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다고요. 저도 그때 제가 사건을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고 뭐 네이버 부동산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은 왜 아까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서울에 강남에 있는데 대출이 아무도 관계가 없는 수성구에서 왜 하겠어요? 멀리서. 그거 다 대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대출 브로커하고 끼고 거기 가서 해가지고 거기 돈 빌려줍니다. 현재 조력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실 자체가 그와 같은 사업자 대출이 편법을 넘어서 불법이란 것을 알았다라는 강력한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실제로
딸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놓고 그 대출 받아놓고 6개월 뒤엔가 아빠 나는 능력 있는 아버지 혜택 좀 본다고 하면서 캐나다인가로 유학 갔어요. 무슨 개뿔 사업자 대출이야. 참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이 정말 아파트 사가지고 투자 내지 투기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문재인이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해와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차관급으로 방송통신위원으로 있던 작자가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강남에 있는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 아닙니까? 내로남불이고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사실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 기회비용이 생겨요. 규제가 세면 셀수록 그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급행료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 전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집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건설을 그냥 찍어 눌렀습니다. 찍어 눌렀어서 그 집은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곳이지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신규 아파트 그 공급량을 찍어 눌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강남부터 벌써 풍선 효과가 드러나가지고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이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집은 짓는데 한 최소 3년에서 4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빵현미라고 오늘의 키워드 빵입니다. 빵. 전혀 부동산을 이 주택 잘 모르는.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찍어내기라도 할 텐데 라고 했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현미라고 하는데 오늘 빵빵빵빵빵 터지네요. 예.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신규 아파트 공급량을 느렸죠. 공급 대책. 늘릴 수 있도록 예.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맡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사실 전세값이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됐어요. 안정됐단 말이에요. 예. 집값이. 예.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고 예. 부동산 뭐 가진 사람들을 거의 뭐 이 죄인 취급하다시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 공급을 팍 찍어 누르니까 옆에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값이라는 것이 이 미시경제학에도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가격의 하방 경직성.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갑니다. 집값은 버틴다고요. 그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나 집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전세 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을 알고 이용한 작자가 양문석 아닙니까? 그렇지. 이용했고 우리 뭐 고민정도 좀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이따가 이제 네. 뭐 이어서 이 양문석이 그런 어떤 부동산 신규 공급을 줄였던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잘못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그 틈바구니를 싹 삐집고 들어가서 그렇죠. 사기 대출 받아서 지금 뭐 차익이 얼마? 5억 6천만 원? 아, 그렇습니다. 5억 6천만 원.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권에서 집은 이미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한 근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의 어떤 주택 수는 어떻게 보면은 100%를 넘어섰죠. 그렇지만 살만한 주택 쉽게 말하면은 다들 어디 살고 싶어 합니까? 빌라 살고 싶어 합니까? 아파트를 살고 싶었는데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뭐 사실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했다가 전세 20평 했다가 30평 그렇게 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문재인이 옛날에 어디 갑니까? 동탄까지 가가지고 LH 아파트 14평에 얘는 정말 그 쪼매난 아파트에 문재인이 온다고 몇 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인테리어. 인테리어 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우와 여기 진짜 좋다. 내 가족도 살 수 있겠네 했는데 아직까지 임대가 안 나간대 거기.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놓고는 이 짓을 해가지고 결국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뒤에 따라가지고 빌라도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집 없는 거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끌해서 그렇죠. 추격하다가 그렇죠. 나왔는 것이 지금
전세 대출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지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무슨 전세 대출 사기 지원 특별법을 만드네 이런 개소리를 해요, 진짜. 자기들이 문제 원인 제공자들인데 그걸 또 새로운 걸로 뒤엎으려고. 그걸로 해가지고 지들이 또 없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양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요.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에 관여했던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집이란 것은 그냥 일하고 와서 잠만 자고 나간다. 그게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란 것은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자 또 재테크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죠? 원래 우리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혼 살림을 뭐 반지하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저도 2천만 원 어? 원룸 전세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전세를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돈을 벌면 또 분양도 한번 신청해보고 그렇죠. 네. 그죠? 뭐 때로는 뭐 경매에도 한번 들어가보고 네.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뭐 20대 학교 졸업해서 50대까지의 어떤 인생살이의 인생의 경로지. 여정이단 그럼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집이란 건 그냥 저기 옛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나 하는 것처럼 일하고 밥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나가고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보면 집은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미분양이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집이라는 않습니다.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 함께 가는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거 집이 있으면 그걸로 약간 또 대출 받아서 딸, 예. 아들, 장가 시집도 그럼요. 보내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놨잖아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해놨죠.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콘도라고 하죠. 근데 미국은 타운하우스 같이 해서 이제 개인당 좀 넓은 집 이렇게 그 앞에 이제 잔디밭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고 콘도는 사실은 서민용 주택으로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미국 콘도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죠. 음. 그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성공을 했는데 뭐 저도 사실 건설 부동산 위주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이런 데 좀 나름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정책은 성공을 했고 미국의 콘도 정책은 실패를 했느냐? 핵심은 소유권을 줬느냐, 임차권을 줬느냐 요건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콘도로 가면은 그거 다 임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가 내 거면은 이쁘게 꾸미고 인테리어 하고 그러다가 최대한 이쁘게 해가지고 좀 높은 가격 받고 난 조금 더 높은 가격.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애착을 가지고 내 거니까 공동 어떤 관리의 이런 것도 훨씬 더 관리가 되는데 임대차 아파트 돼버리면 5년 10년 지나버리면 마치 예전에 이제 이제는 LH공사긴 합니다만 옛날엔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5층짜리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민간에서 짓고 소유권을 주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내 피땀을에 걸쳐서 만든 내 아파트를 꾸미고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는 쉽게 말하면 기본 인프라 공동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 어떤지 아세요? 한국만 인구가 주는 게 아니고 미국도 인구가 줄어가지고 넓은 타운하우스 거기에 수도 들어가야지 밑에 하수도 들어가야지 가스 들어가야지 매몰 비용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매몰 비용이 너무 완전히 슬럼화돼. 지금 미국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역에서 한 섹터를 다 사가지고 그냥 싹 없애버린대요. 왜냐하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 온 이 아파트 정책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된 아파트는 새로 재건축해가지고 또 더 올리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죠. 왜냐? 왜 못하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살던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면서 자기 표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박원순이 10년 동안 지들이 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거기에 비립박에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도심 재생이라고 수천억 해먹고 그 그림 비립박에 그리는 애들
지들 좌파 해가지고 짬짬해서 그 또 이권으로 또 챙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표 챙기고 돈 챙기고. 재생 사업이 아. 사실은 그 좌파 이권 카르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벽에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좌파 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한번 해먹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혈세로 그 사람들 지원 사업을 지원한 다음에 원주민들은 그건 뭐냐 이거죠. 원주민들은 그대로죠.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특히 옷시장이나 이런 분들 탈 때 심지어 뭐라면 결국 그 소셜 믹스라고 하죠. 그 소유와 임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소유자들은 원주민들이 사는 곳하고 또 임대주택은 별도로 짓고 싶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좌파건 우파건 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건물에 임대도 있고 소유도 있고 심지어 지금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도 재건축하는데 같은 건물에 넣으라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소유자들의 어떤 반발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소셜 믹스로 어떤 그 좀 더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같은 기회를 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재건축 재개발하면 다 쫓겨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단 그렇지 말이에요. 않죠. 예, 예. 그런 대안을 탈출구를 다 만들어 놓고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그거를 아예 못하도록 해 놓으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 빵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은 좌파 정당이 정책의 악순환이 그런 데서 옵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됐냐?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왜냐? 이게 민주당이 뭘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안정시키고 뭐 주택임대차 3법 하네 뭐네 개소리 했는데 걔네 민주당이 있으면서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울 인구는 다 줄고 그 인구 더 이상 이게 전세 자금 이게 감당을 못 하니까 다 저기 경상 강원도로 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KBS에 제 동기가 네. 입사 동기가 있는데 걔가 민노총 노조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양승동 김희철 사장 시기에 잘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영등포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애가 커서 공부 학원 좀 보내려고 양천구 목동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 영등포 아파트를 팔았구나.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 목동에 전세로 제일 쌀 때 들어갔는데 팔았다 보니까. 그렇지, 제일 쌀 때 판 거죠. 그러니까 목동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세값이 뛰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 양천구 목동 가서 전세값 된다고 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등포 살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이 집은 또 몇 배 올라가 그랬죠. 전세 거지 되버렸습니다. 문재인 때. 이겁니다, 이거. 네.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꽤 됐습니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야, 너 그러고도 그 문재인 지지하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른바 전세 거지.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 친구 이 방송 보면 참 미안한데. 참 그렇습니다. 네. 야, 우리 최일환님 이런 유익한 방송을 왜 안 보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했더니만 저는 슴슴한 게 좋습니다. 후제이님 IQ가 150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후시절님 말씀하셨고요. 한님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최일환님 보수는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더불어 남로당은 이날의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이런 말씀하고요. 실제로 그 조지 W 부시의 키워드가 그 대선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Ownership Society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기 집을 한 대씩 그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내 아이들을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며 그러면서 내가 타는 차 한 대, 또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타는 차 한 대, 이렇게 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는 그 전략으로 조지 W 부시하고 자기 아들까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그 확고한 키워드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어젠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실. 지금 사실 그 좌파들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섹시하죠. 일단 확 현혹시킵니다. 현혹시키고 저희들 어릴 때 저기 제가 부산에 어릴 때 살았으니까 태종대 공원 가면요. 태종대
이거 저 종이컵 3개 놓고 안에 이제 동전 넣어가지고 야망이. 쫙 이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게 쫙 주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딘지 딱 맞춰요. 바로 여기에요. 이 아저씨가 지금 사기를 쳐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어른들은 이거 헷갈려서 네. 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 가라. 가라. 애들은 가라. 지금 좌파들의 이 섹시하게 보이는 이 현혹시키는 정책들이 그런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 중산층이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 예.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사기당하시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다. 또 아까 뭐 양문석이도 뭐 팔아가지고 다 뭐 어디다가 기부한다라고 했는데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인간보다 더한 인간이 있다는데 지들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운동학원까지 기부한다라고 하는 조국이 아직까지 이 운동학원 사회약속 지켰다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때 순간 위기 모면하는 거죠. 뭐 사기친 거예요, 대국민? 이것도 결국 대국민 사기죠. 대국민 사기죠. 그러니까 운동학원을 그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사실 운동학원을 본인 가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 자체도 좀 보면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 그때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니까 이 순간만은 피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조국 법무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렇죠. 이 문제가 그 되니까 이게 그 조국 그 일가족이 운영해오던 이 운동학원을 국공립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이죠.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국공립이잖아요. 음. 나라의 어떤 파운데이션으로 기부를 하거나 환원하겠다. 이러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운영은 내가 계속해. 운영권은 임대는 너네가 임대해 살아. 근데 다 내 임대하고 이렇게 배정하는 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그래요. 하잖아요, 내가. 공산당이. 주사파 논리하고 똑같아요. 예. 이 당의 지시에 따라라 이러면서 결국은 결정은 수령이 할게. 네, 수령이 할게. 공산당이 할게. 수령은 무결점, 그러니까. 완벽하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수령도 인간인데 참. 말이 안 맞는 거죠. 문석이는 마누라한테 기부했을 걸. 야, 천철살인입니다. 예, 천철살인입니다. 예. 그래요. 비앙키님, 조국의 운동학원을 특검하자. 저거 좋네. 예, 예. 양키님 화이팅. 그렇습니다. 조국이도 좀 정신 좀 차리고 한번 좀 약속 좀 지켜.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야, 그러게. 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가끔은 제정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고대 그 심리학과 허태웅 교수님이 쓰신 벌써 10년쯤 됐나요? 우리 심리학에 관한 베스트셀러 제목입니다. 가끔은 제정신, 뭐 또 가끔은 어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게 곰 인정으로 보통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어나 했더니만 가끔은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곰인정 얘기입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그렇죠. 고민정 지금 이번에 김병민 후보하고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김병민이 또 석패해. 참 이해는 안 가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고민정이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 개딸로부터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고민정 국회의원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 인제 알았어? 그게 이제 안 알았네. 그걸 인제 알았냐고. 종부세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인제 알았냐고. 부동산 문재인 정권의 그 말도 안 되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었다는 걸 인제 알았냐고. 이제 그래서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면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 7년 동안 영끌했던 우리 2030 세대들, 실패한 사람들, 전세 사기 대출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 그 책임질 거예요? 종부세 폐지하면 그게 다 하자고 하면 그 면책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고민정 의원님, 고민정 나리, 당신 종부세 1원이라도 내봤소? 종부세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거기에서 돈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피눈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1등 신랑감이 누구냐? 누구냐? 그 1등 신랑감은 종부세에 내는 신랑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죠?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한 20년 갔으면은 종부세 내 가지고 한 10년만 지나면은 아파트 값이 빵원 된다는 빵원이 거. 되죠. 예, 네. 그렇게 되죠. 1등 신랑감이 아니고 거지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어디에다 쓴다? 완전히 좌파 이권 카르텔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무원 숫자 많은 나라 치고 잘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타자는 소리지, 그게. 그걸 인제 알았냐고, 인제. 인제 알고 그런 소리 하면, 지난 7년 동안 이 문재인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나 2030 세대도 이제 집 살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집값이 폭등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망과 미래를 빼앗아간 그 정책에 대해서 뭐 책임 있는 말을 해야지. 종부세 그렇죠. 폐지한다고 변명이 돼요, 그게 지금. 반성문부터 일단 써야죠. 국민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끔 약간씩 좀 정신이 좀 한 돌아오시긴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래서 깜빡깜빡. 여기 이 그 곰인정 의원이 저는 곰인정이라고 합니다. 예, 곰인정이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때 정말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네. 예, 그러면서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이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어젠다를 민주당한테 자꾸 뺏기는 거죠? 전 이런 게 좀 약간 등골이 좀 오싹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번 뭐 주말에 서울역 앞에 집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 이 당선자들 거의 다 나오고. 예, 예, 맞아요. 예. 거기 뭐 조국도 나오고. 예. 기본소득당 용해인도 나오고. 용해인.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야칠당이 용해. 총출동했는데 이준석 신당 빼고는 다 나왔는데 이런 게 저는 이슈 파이팅이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슈 파이팅. 이슈가 있을 때는 같이 맞불로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서울역에서 이런 집회가 있다. 또는 고민정이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나오면 이슈 파이팅을 해줘야 된다는 맞아요. 겁니다. 예. 이슈 파이팅을. 당신들 뭐 했어?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 당선인 중에 이런 얘기가 하는 사람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선인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이제 알았어? 이러면서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질러줘야 되는 예, 거예요. 예. 도대체가 아니 당신들 뭐 하고 반성문부터 써라 이렇게 먼저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 현재 당선인. 21대 국회의원인 103명 예.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108명 예. 뭐 하냐고 좀 제발 소리를 좀 내라고 소리를. 하... 정말 국민들이 이런 점에서 답답한 거예요. 참.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뭐 하냐고 도대체. 그래요. 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특검 일단 최상병 특검 하자고 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섰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심판해야 된다면서 지들끼리 탄핵하자는 얘기. 제가 지난 주말 그 토요일 날 남산 갔다가 차 타고 내려오다가 시내에서 차를 돌리질 못했어요. 뭐 탄핵하자 이런 하도 많이 붙여놓고 다 길 통제해가지고 국민 불평 가져가는 당신이나 탄핵해야 되는 건데 무슨 탄핵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지금 대응을 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조국이가 토요일 날 집회에 나와서 8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8년 전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예. 자, 지금 내심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버리겠다. 그 지금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투에서 자꾸 잽을 맞으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잽을 맞지 않아야 돼요. 그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잽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맞불 집회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40여 명의 국민의힘 당선 초선 당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모임이라도 결성했나 모르겠네. 초선 당선자들이. 뭐 떨어진 사람들은 뭐 그 천목회인가 뭐 이런 것들 있더라고. 그리고 당선자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너무 그러면 조용해. 맨날 뭐 그 용산 가가지고 밥 먹고 왔다는 얘기만 있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국회의원 된다. 지금 밥 먹을 밥이 지금 입으로 넘어갑니까?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이 40여 명의 초선 당선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그제 같은 경우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이 이런 집회를 한다 그러면 야 우리도 맞불 집회하자. 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풍님 국민의힘은 나서서 싸우면 공천 못 받아요? 야 정말 짜증 난다. 누구를 딱 생각나게 하네. 누구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속에 천불나는 거예요. 지금 왜 원내에서 힘이 부족하면 그 에너지를 제야 지대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옛날 생각해 보세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때 제야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DJ 세력과 연합할 때 제야 세력들이 에너지를 줬잖아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는 지금 자기들이 대한민국 정치 주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90 마이너야 마이너. 마이너예요, 네. 마이너. 마이너는 외부에 있는 제야 세력과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뭐 어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계속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새 되는 거예요, 새. 그냥 제2 야당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2야당 이게 도대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오히려 고민정이 같은 인간이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전히 국힘당 내부에는 국민의힘이 즉 우파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계의 주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192대 108로 명확하게 숫자로 나왔잖아요. 네. 지금 마이너라고 마이너. 마이너가 도전자인데 그럼 우리 권투하면은 챔피언과 도전자가 권투하는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인파이터냐 아웃복싱이냐. 도전자는 무조건 인파이트로 가서 네. 계속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판정승으로 질 가능성이 그럼,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인파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8명의 이 국민의힘 전사들이 어떻게 해서 인파이팅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해야지.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멸콩 TV에 나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말이야. 네. 필요하면 장애 집회가 뭐 부영 부담이 된다면 국회 앞에 좀 텐트라도 하나 좀 치시라고. 네, 텐트라도. 우리 신민정님 맞습니다. 천불납니다. 이러다 화병 나서 단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콩 TV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멸치와 콩나물. 팍팍 나오네 화끈하게, 우리. 화끈하게. 예. 그래요. 김만근님, 김민전 의원 10명만 있어도 하트 뿅뿅뿅. 아, 김민전 우리 초롱- 의원이 발언한 게 저런 게 인파이팅이죠. 그렇죠. 초롱초롱님 아껴서 남준아. 그리고 단순한 인파이터를 넘어서 대안을 가지고 싸우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안양이 있는 거 안양이 아닙니까? 납니다. 자, 그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이러니까 아 좋네. 그럼 김혜경, 김정숙도 뭐 3특검으로 가지. 그럼 바꿔 더블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잽이 들어왔을 때 한 대 싹 피하면서 들어가면서 그게 어퍼컷. 타이슨 아닙니까? 어퍼컷. 피하고 네. 어퍼컷. 아, 그러니까 바디블로 어퍼컷. 바디블로 어퍼컷. 네. 그럼 골로 가는 거죠 완전히. 아, 그렇게 좀 싸워달라 이 말이에요. 좀 108명 당선자들 좀 진짜. 진짜 빡친다. 타이슨이 역시 권투는 잘해요. 네, 타이슨은 바디블로 어퍼컷으로 그냥 끝. 이게 원래 바디블로를 한 대 때리면 네. 이게 가드가 걸로 내려오고. 내려오거든요. 네. 그때 바로 그냥 그렇죠. 날려주는. 요즘 한마디로 빡! 끝. 네, 이런 예. 아, 정말. 아 타이슨이 그립네요. 아,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 먹냥거탑. 오, 제가 뭐 우리 홍보해드려야지. S 동물 메디컬 센터의 먹냥거탑. 우리 하양거탑을 넘어서 멍멍이와 먹냥거탑. 냐옹이의 거탑. 우리 4월 11일 보수의 억장이 무너졌던 날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기쁨의 겨운 얼굴로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망해도 당이 망해도 지들의 당선만 기쁠 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문 일침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참 파이터들은 공천되고도 취소당하고 이런 말이 있고 그 외에 뭐 또 내부 총질 그만하세요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맞습니다. 또 누구를 지금 현재에 있는 시점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뭐 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어떤 다른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개딸들이 압박하니까 앞에 있는 인간들이 국회의장까지도 지들이 뽑아야 된다는 개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이 압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사시는 곳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약 국힘 국회의원이다. 그 당협위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세요. 예.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지지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싸우지 않느냐? 좀 싸워라.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국힘당 국회의원이 없다. 그러면 해당 광역자치단체나 시당위원회 시당 그 당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왜 여기 국회의원들은 싸우지 않느냐? 뭐 하느냐? 특정인 이름을 딱 실명 비판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그거 좋은데요. 네, 우리 특히 이제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뭐 결성해가지고 단체로 이제 중앙당이건 아니면 각 시당, 도당 그리고 또 각 지역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대안을 제시하면서 액션으로 나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서한 보내기 운동, 전화하기 운동. 전화하기 운동. 예. 전화하는 거 좋아해요. 안 왜냐하면 못 견디기 그러니까 행동에 안 나서면 안 제가 될 정도로. 그 KBS 앞에서 작년에 투쟁할 때 그 이제 라방을 하잖아요. 예, 라이브 라방을 방송. 할 때 그 이제 그 전날에 이 좌파 미디어 신문에서 뭐 택도 아닌 기사를 썼을 경우에 저희들이 라방에서 그 좌파 미디어 매체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해가지고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했더니 완전히 전화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며칠 사이 논조가 좀 바뀌더라고요. 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샤우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변합니다. 효능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네. 있죠. 우리가 좌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좌파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충분히 있는 거죠. 좋은 그들의 건, 전략을. 좋은 건 배워야죠. 그럼요. 예, 예. 아, 국힘은 이제 포기 엄준이님. 아, 포기는 김장하는 배치 포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사법고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사법시험 할 때에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자유우파의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정말 풍전등화 대한민국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좌파의 선전선동과 조직 정책을 우리가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 자유우파화 시켜서 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그 서울시 자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무슨 우파 단체를 뭐 지원을 해주고 뭐 하려고 해도 단체가 없어.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보면 정재홍 님이 예. 본인이 중랑구 사시는 모양인데 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3선인데 예. 자 그럼 중랑구에도 국힘 당협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가 계속 프레스를 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랑구에 뭐 국힘 당원 숫자도 늘려야 되고 또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으로 좌파들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우파 진영에 있는 뭐 미디어 단체라든지 뭐 법조 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그래서 국가의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그건 하늘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럼 내가 이런 10명 정도 사람을 모아서 내가 그러면 이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끼리 뭐 같이 뭐 등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우파 지역에서도 우파 이 영역에서도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재빨을 지금 혼자 흔들면 안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벌써 10시 5분이고 그 외에 많은 또 우리가 더 많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업무실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더 길게 하긴 그런데요. 오늘 국민일보에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우리 기사가 있었어요. 북한 미사일 더 빨리 부순다. 지대공 유도무기 LSM 개발 완료. 실제로 현지에 투입한다라는 그런 전투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삶은 소대가리 욕 들어먹을 때는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이와 같은 그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요격 무기 어떤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더 촘촘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잠깐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이게 사실은 사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이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실 우리가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킬 체인이라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쏘기 전에 뭐 먼저 알아채리고
날아오면 킬체인, 요격. 요격하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실전 배치 판정을 받았다니까 이게 대단하네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드는 고고도 고고도. 뭐 100km, 200km 뭐 이런 데 와서 미리미리 쏘는 건데 네. 사드를 쐈는데 아 실패했어. 그럼 쭉 더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오케이. 중고도 어. 그러니까 60km, 70km. 그러니까 사드에는 못 미치지만 사드 바로 밑 단계에서 이게 딱 때리는 거죠. 사드가 이게 종말 단계, 이게 터미널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데 사드와 비슷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드만큼 고도는 맞지 낮지만, 않은 거죠. 그런데 더 이게 정확하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개량을 하면은 한국형 사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이번에 그 가자 아이언돔. 날라올 때 예. 그 아이언돔 저도 그 이스라엘에 한 2번 정도 오호. 이스라엘 군 취재를 위해서 가봤어요. 음. 거기 가보면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영토하고 그냥 이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벽에 그냥 돼 있어요. 뻔히 보여요 가자 지구가.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군 IDF라고 하는데 어. 거기 이제 안내도 받고 해서 가봤는데요. 거기 곳곳에 뭐가 있냐면은 이 아이언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로켓이 날아오면 그 하마스가 날리는 로켓들은 아주 조잡합니다. 음흠. 그래서 자기들이 쏘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발사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사일이 날아올 때 로켓포라고 하죠. 거기는 로켓포. 미사일이 아니고 네. 로켓포가 날아오면 이 아이언돔이 가서 다 이렇게 일일이. 맞춥니다. 네. 일일이. 네. 그 밤에 보면 사실 장관이죠. 예, 다윗 세슬링이라고 하죠. 네, 쫙 데이빗 하는데 슬링이라고 해. 거기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영토에 보면 곳곳에 쉘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피난처. 콘크리트 벽으로 있는 쉘터가 있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요. 저도 거기 가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특히 요번에 그 하마스에서 로켓포 날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납치된 곳, 그 밑에 가자지구 옆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셰롯인가 그 마을에 저도 갔었는데 거기에는 쉘터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미사일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재인 때 지지부진하던 이런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훨씬 더 이게 그 개량화되고 실전 그렇죠. 투입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K 방산으로 가는 이게 거죠. 수출 효자 상품이 된다고. 아마 지금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 K 방산과 관련되는 LS 단전이건 아니면 뭐 한화 관련되는 그 주식 있는 분들은 좀 짭짤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 무덤이다라고 하지만 K 방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분타죠. 짭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좀 답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방어하고 그걸 또 산업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평화에서 살기 싫어요. 이기는 전쟁이 차라리 나아요. 전쟁 한다고 하면 전쟁을 못 해. 그래요. 전쟁을 못 해요. 상대방과의 어떤 전투 의지가 강할 때 상대방이 우리를 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더러운 평화 좋아요 이러는 순간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또 그 사이에 별 삼킨 별님. 제가 짧은 그 천문학적 지식으로 별 삼킨 별이란 것은 블랙홀을 의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별 삼킨 별님, 우리가 별 삼킨 별님 참 이렇게 귀한 또 슈퍼챗 쏴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우파의 가치가 정말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을 빨아들여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와 평등 또 어떻게 보면 번영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별삼킨 별님이 보내주시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10시 10분. 하루 종일 우리 이 기자님하고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윤아무님, 이영풍을 KBS 사장으로. 좋습니다. 비앙키님, 수도권 지부, 부산 경남 지부 이렇게 시작해 보자고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호시절님, 별삼킨 별님, 호약꽃이 별 모양이거든요.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우리 주요 채팅창에서 서로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알콩달콩 서로 격려하고 어떨 때는 또 약간의 또 긴장감과 견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주요 채팅에
또 재미도 있고 그중에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또 뒤에 투제이님 우파 시민단체 만들어주세요. 정말 우리 한번 해봐요.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여름 지나서 가을 때부터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멸콩 TV가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금님, 이영풍 기자님 찐 우파입니다. 최고십니다. 그리고 또 숙님, 이영풍 기자님 엄지 척척척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또 바쁜 시간에 월요일 시간 내주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멸콩TV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